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 함께 새롭게 인사드리는 요즘인데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저에게 항상 중요한 트렌드를 짚어보는 현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으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무엇인가가 확 바뀌는 이슈를 짚어본다기보다는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정책들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이게 새해에는 어떤 변화로 자리 잡게 될지 그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경제톡톡에서는 2026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 중요한 요소들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은 이래 기준선이 한 단계 올라가는 해입니다. 먼저 최저시급의 상향 조정인데요. 지난해 시급 1,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26년에는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처음으로 만원 시대를 넘어선 이후 한 달에 215만 6,880원 가까이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인상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부담과 고용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 4.5일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될까요? 네, 2026년에 주 4.5일제가 모든 직장에서 의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늘리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이미 근무 시간을 줄이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인력 충원 부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전면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26년은 덜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분기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달라지면 여가를 보내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26년부터는 여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여가와 관광을 내수를 살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가 정책이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는 걸까요?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국내 소비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쓰는 소비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쉬고 자주 움직이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에 정책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체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상황일까요? 장거리 여행보다는 근교 여행, 그리고 당일치기, 1박 여행, 생활형 여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기보다 여가를 쓰는 방식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6년의 트렌드, 노동과 여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이죠. 주거와 금융입니다. 집과 대출, 그리고 전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의 주거와 금융정책은 집값을 잡겠다기보다는 주거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공급과 대출, 그리고 지원 정책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네, 먼저 주거 쪽부터 살펴보자면 공급 대책과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연말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대규모 공급 계획을 한 번에 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세와 월세 부담은 조금 나아질까요? 단기간에 확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의 초점은 전세 가격을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대출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쪽에 있습니다. 즉, 집값보다도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쪽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융정책의 핵심은 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가계대출은 무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대출은 완전히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상환기간 조정이나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나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연체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금융 지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정책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집값과 거래량은 시장 지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6년은 가계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2026년의 주거금융 정책은 집값을 당장 잡겠다기보다는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접근입니다. 크게 튀는 변화는 없겠지만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6년 초반에는 거시적인 방향의 큰 변화보다는 이런 미시적인 방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듯한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육아와 가족과 관련된 정책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육아 정책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2026년의 육아와 가족 정책은 크게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원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쓰기 쉽게 바뀌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 초반 급여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가 휴직을 조금 더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현실에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확충 기조는 유지됩니다. 특히 방과 후나 방학처럼 맞벌이 가정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시간대에 돌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체감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지원금은 좀 어떨까요? 지원금 규모 자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쪽입니다. 받기는 조금 더 편해지고 활용도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 정책과 비교하면 결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 출산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26년은 출산 이후 육아 과정에서 부담을 조금 더 관리하겠다는 흐름입니다. 단기 효과보다는 생활 여건을 정비하겠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그리고 짧은 변화보다는 제반을 바꾸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흐름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인구 감소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육아 가정에는 생활비나 돌봄 지원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역 단위에서 보완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2026년의 육아 정책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인구 감소 지역에 관련된 정책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동안은 이사를 오면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매달 드는 생활비 자체를 직접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점심값 지원과 같은 정말 생활 밀착형 지원 방식이 눈에 크게 띕니다. 현재 기자,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네, 집은 싸게 해줬는데 살아보니 더 비쌌다. 이게 지금까지 인구 감소 지역 정책의 한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사비와 정착금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점심값 지원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과 기촌인, 그리고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수준의 식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식권 형태로 지급을 해서 지역 식당에만 쓸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값을 콕 집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점심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식당이 없으니까 직장인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까지 함께 살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점심값 말고도 달라지는 지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통비인데요. 마을버스 무료, 시내버스 반값, KTX나 시외버스 할인과 연계하는 지역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도 바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에서 2년 단기 월세 지원이 많았다면 내년부터는 5년 이상 장기 거주 조건을 걸고 월세를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결국 잠깐 살다 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예 우리 지역에 눌러 앉아라 이런 방식의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공통된 말이 이겁니다. 사람은 한 번 받는 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들 때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인구 감소 지역 정책은 정착금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생활유지형 정책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는 새로운 정책이 급변하는 해라기보다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6년의 정책 방향성의 트렌드 편지혜 기자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파트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요즘 부동산 3단과 이 검색량이 크게 늘어난 주제죠.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전세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월세도 망설여질 때 오피스텔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맞고 또 어떤 경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청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매물은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요즘 오피스텔과 관련된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진 분들, 그리고 아직 주거를 확정하기 어려운 분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면 요즘은 당장 내가 살 집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오피스텔을 향한 그 시선의 전환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즘에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까요? 네, 가장 많이 바뀐 이유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정착하고 이 흐름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고요. 직장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근무 형태라든지 혼자 사는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지 않아도 되고 위치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이 조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상품이죠. 근데 그래도 아파트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피스텔은 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관리 체계라든지 세금 구조, 그리고 대출 조건이 아파트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른 성격의 주거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오피스텔은 거의 아파트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착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최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형 평면, 그리고 빌트인 가전,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와 굉장히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 정도면 아파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주거를 전제로 설계가 되고 제도가 만들어진 반면에 오피스텔은 제도와 규제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주 이후에 생각보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은 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지 이런 질문들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트 기준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럼 그렇다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엇일까요? 네, 당연 관리비와 이 공간에 대한 체감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작죠. 그리고 공용 면적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서 숫자보다는 면적보다 실제 생활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요. 경비, 그리고 공용 전기, 냉난방, 엘리베이터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고정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매매가나 보증금보다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금 민지 아나운서가 짚어준 포인트를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거주를 볼 때 어떤 방면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매매가라든지 그리고 보증금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그보다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관리비가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동된다면 오피스텔은 냉난방 방식 그리고 공용 전기 비중, 24시간 관리 인력 여부에 따라서요. 매달 고정적으로 체감되는 비중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음과 생활 동선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그리고 상업시설이 섞인 경우도 많아서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야간 소음 그리고 주차 동선 같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집이 예쁜가 보다 이 생활이 내가 반복해도 괜찮은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독특한 단점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예뻐서가 아닌 내가 이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인기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동선이 중요하거나 그리고 늦은 기가가 잦거나 그리고 보안과 관리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분들 혹은 지금 크게 집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에게 오피스텔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집을 자산보다 생활 인프라로 보는 시선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젊은 세대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집을 자산이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보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특히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혹시 분석 가능하실까요? 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잘 맞는 사람은요, 주거 공간이 비교적 명확하고 직장이나 생활 반경이 가까운 분들입니다. 또 집을 투자보다는 편하게 머무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족 구성 변화가 예정돼 있거나 공간 확장이 또 필요하거나 장기 거주를 전제로 집을 고르는 분들에겐 오피스텔이 오히려 답답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괜찮다, 안 괜찮다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그 문제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투자처럼 오피스텔 역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오피스텔이 평생 살 집은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평생 우리가 살 종착지라기보다는 인생의 한 구간을 위한 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내가 얼마나 살 생각인지, 그리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파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사 갈 집이다라고 전제를 두고요. 선택해야 후회가 적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거주는 하고 단순히 예쁜 것보다는 생활 패턴이 중요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면서도 내가 이 오피스텔에 평생 살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점 몇 가지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딱 3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구조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비를 포함한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이 집의 이후의 계획이 그려지는가? 이 3가지의 답이 된다면 오피스텔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지금 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떤 집이 좋으냐가 아닌 지금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은 투자를 사는 이전에 삶을 담는 공간이죠. 그래서 뉴스 속의 기준보다는 내 생활이 편해지는 선택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시면 판단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오피스텔을 둘러싼 현실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조금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승현 아나운서가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곳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다녀온 곳입니다. 저도 여전히 그곳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저도 무아 아나운서와 다녀온 그곳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무아 아나운서와 출장으로 시작된 도쿄였죠. 분 단위로 움직이던 일정 사이에 딱 하루 완전히 비어있는 휴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루를 도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에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와 있습니다. 도쿄하면 디즈니잖아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 두 가지가 있는데 도쿄에만 있다는 디즈니시에 골라서 와봤습니다. 늦게 와서 어둡지만 퍼레이드도 있고 정말 늦게까지 아름다운 곳인데요. 제 뒤에 있는 긴 줄 보이시나요? 얼른 줄을 서서 어트랙션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전 세계 디즈니파크 가운데 일본에만 있는 단 하나의 공간, 디즈니시입니다. 네,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는 매우 익숙할 것 같은데 디즈니시는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디즈니시는 이름 그대로 바다를 테마로 한 디즈니 테마인데요. 항구 도시를 모티브로 한 메더테러니언 하버, 중동 분위기의 아라비안 코스트, 이탈리아, 스페인, 북아프리카를 연상시키는 건축까지 놀이공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도시 안으로 들어온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시가 정말 다른 점은 놀이기구를 타는 순간보다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즐겁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주변 풍경 하나하나까지 정말 놓칠 게 없어서 발길을 걸으면서도 이제 계속 눈이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던 점이 유난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 디즈니시의 하루는 또 한 번 장면을 바꾸는데요. 하늘 위로 폭죽이 연이어 터지고 그 빛이 바다 위로 번지면서 주변 건물과 항구 전체를 천천히 물들입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건 어디 한 곳에 서서 보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걷는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는 점인데요. 어트랙션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다리를 건너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면 어느새 하늘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일정이 잠시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함께 느려지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걷다가 말없이 멈춰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폭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디즈니 작품 테마들을 정말 잘 구현해낸 어트랙션들도 있었습니다. 라푼젤이 특히 기억이 남는데요. 네, 라푼젤 어트랙션은 저희가 직접 타본 기구인데요.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이건 놀이기구라는 느낌보다는 와, 내가 라푼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물 위를 천천히 이동하며 성 안에 홀로 남아 노래하던 라푼젤의 모습이 먼저 펼쳐지고 이내 왕자를 만나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마치 영화의 한 컷처럼 눈앞에서 천천히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보트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빛과 음악,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이야기의 감정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랜턴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는 주변이 조용해질 만큼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저는 라푼젤을 좋아해서 기대하고 탔던 어트랙션인데 놀이기구를 탔다기보다는 라푼젤 한 편의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디즈니 테마들도 많았잖아요. 특히 알라딘과 피터팬, 그리고 겨울왕국을 테마로 한 곳들이 정말 아름다웠었습니다. 그 밖의 구역들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처를 걸으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디즈니시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제 시선을 끌었던 공간 중 하나가 겨울왕국 테마죠. 안쪽까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와 분위기가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눈 덮인 지붕과 성벽,
차분한 색감의 건물들이 이어지면서 마치 영화 속 왕국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는데요. 특별한 연출이 없어도 그 공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웅장했고 지나가며 바라보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디즈니시의 겨울왕국은 안으로 들어가야 완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계관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디즈니시의 매력은 이처럼 안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기만 할 때도 마치 디즈니 나라에 온 것만 같은 감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디즈니시 곳곳을 걸어 다녔던 그 순간이 올해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 세계관이 얼마나 정교한지 느껴보실 수 있는 디즈니시에 대해서 오늘 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기프트샵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정말 다양한 디즈니시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가득했는데요. 네, 그렇죠. 디즈니시의 기프트샵은 그냥 나오는 길에 잠시 들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디즈니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파크 전용 굿즈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크 한정 인형부터 디즈니시 로고가 들어간 소품, 해당 테마구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디자인까지 하나하나가 그 공간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더라,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되는 그런 기프트샵인데요. 디즈니시의 기프트샵은 기념품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추억을 정리하는 또 마지막에 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디즈니시는 밤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곳인데요. 출장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 하루는 현실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제 하루에 휴식을 준 듯한 그런 좋은 하루였습니다. 도쿄에서의 하루, 여러분 어디로 갈지 고민되신다면 그 물음의 답은 디즈니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도쿄에서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곳 디즈니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가 눈에 뒤덮여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1cm의 눈이 내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건데요. 뉴욕 등 미 동북부에 3년 만에 최대 폭설이 쏟아지며 뉴욕과 뉴저지에 기상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틀째 항공과 도로교통 대란이 일어났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 동북부에선 국내선과 국제항공편이 10,000건가량이 지연됐고 1,000편 이상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전날에도 폭설과 눈보라 때문에 항공편 8,500여 건이 지연되고 1,700여 건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최대 성수기를 맞아 미 교통당국은 28일 하루에만 286만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전력선이 파손되면서 미 동북부 암트랙 열차 지연도 속출했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악천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또 다른 겨울 눈폭풍이 발생해 동북부뿐 아니라 중서부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강한 눈보라와 함께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어 이 지역으로 가는 우리 여행객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연말연시엔 해맞이를 위해 산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은 해가 짧고 기온이 낮아 산행을 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겨울 산행 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준비 하나가 사고를 막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는데요.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눈이나 빙판길을 대비해 미끄럼 방지 장치인 아이젠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할 때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또 등산 코스는 익숙한 곳으로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오르는 게 안전한데요. 그 밖에도 어둠을 밝혀줄 손전등과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체력을 보충해줄 간식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가벼운 산행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모자와 장갑, 덧입을 여벌의 옷 등 방한용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환을 앓고 있다면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하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정상에 섰느냐가 아니라 무사히 돌아왔느냐입니다. 겨울산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한 번의 판단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겨울산에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쁜 출근길, 등굣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상,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아침은 원래 귀찮은 것 아니냐며 습관처럼 넘겨왔다면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근과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엄마는 아이들과의 식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결식률을 보면 6세에서 11세가 16.6%, 12세에서 18세는 45.5%나 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대병원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8년치 자료를 토대로 아침 식사가 초등학생의 비만과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주당 아침 식사 횟수가 2회 이하인 학생들은 5회 이상인 학생들보다 평균 체질량 지수가 높고 허리둘레가 길었으며 비만 비율은 1.8배였습니다. 혈압과 공복 혈당 수치도 주 2회 이하 학생들이 높습니다. 아침 식사 빈도가 높을수록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하위권 비율이 낮아 아침 식사 횟수와 학업 성취도가 정비례 관계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36개 논문을 분석한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둘은 일관성 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중고등학생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외로움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생각 비율도 결식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상태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짜증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반면 아침 식사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양 교육을 실행할수록 아침 식사 빈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과 식사 습관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한 끼가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올해는 아침밥을 잘 챙겨 먹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 어떨까요? 이상으로 트렌드 이슈 마칩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장식했던 부천시청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천시청 그리고 부천시 장애인협회가 협력해서 구성된 지체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저도 이곳에 다녀오면서 올 한 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앞서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가수분들이 오셔서 이 행사를 빛내주는 축하 공연을 진행하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그 축하 공연 영상 같이 시청하시죠.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네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춤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파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강하셔도 살림산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첫 곡 들어갑니다. 저희 타이틀곡 블루라군이라는 곡인데 라틴풍의 리듬감 있는 곡인데 한번 즐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잼빛 도시의 아침 끝이 보이지 않던 하루 무거운 어깨 위에 시간의 짐들만 쌓여갔죠. 숨막히는 소문 속에 길이는 그림자처럼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달빛 선율에 몸을 맡겨 손에 들린 모히또 한 잔 차가운 믹스 달콤한 라이향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답고 서두를 필요 없어 손에 들린 모히또 한 잔 차가운 믹스 달콤한 라이향 바로 여기 블루라군. 이렇게 할 때 따따블로 따따블로 같이 해주셔야 돼. 아셨죠? 다 같이 머리 위로 차! 나를 모르니 여를 모르니 숨겨붙이고 내 손처럼 너를 지켜니 항상 그러니 난 항상 그러니 머리카락 너를 다시 붙였어 너를 그래 다른 것을 너와는 속도가 못해 미련 곰탱이 미련 곰탱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와우 따따블로 따따블로 사랑해줘 따따블로 안아줄게 사랑하는 너를 위해 전부 다줄 거야 따따블로 사랑해줘 따따블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오늘 밤에 따따블로 사랑하고 싶어. 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좋은 일 하다 보면은 노래 부를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기업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KBS 아침마당, 노래가 좋아 등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또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인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우리 회장님은 말을 잘 못해 노래를 이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랏빛 엽서입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짐이 기천네 목을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늘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황영주 우리 회장님에게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박수! 아유 고마워요.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짐이 기창에 다시 내 모습 기다리는 사요.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짐이 긴장해 다시 못 볼 내 모습 기다리는 사요. 다시 못 볼 내 모습 기다리는 사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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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렌드 코리아의 새해 첫 방송,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작년처럼 따뜻하고 정말 의미 있는 추억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올해도 함께 같이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피스텔의 부흥,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의 트렌드, 그리고 이 따뜻한 겨울에 잠시 떠나기 좋은 디즈니시에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까지 이번에도 이번 주에 같은 이슈들을 다양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